자, 이번에 볼 거는 금성교과서인데, 이 금성교과서는 이제 그 너일 전쟁 과정을 좀 약간 어, 자세히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자, 러시아 대립했던 영국과 동맹을 체결한 일본이 1904년에 누승함과 인천항의 정복 중이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며 너일 전쟁이 일어났다. 자,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잡았지만 과도한 전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러시아도 국내 반정부 시위로, 아까 이제 피해 인류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해서 전쟁을 마무리했다 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이 한일 의정서 이제 강제 체결할 때 동시에 이제 대한시설 강령을 이제 그 이름으로 그 또 같이 이제 체결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볼게요. 자, 한일 의정서 체결과 함께 일본의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군대 영구 주둔, 재정권과 외교권 탈취, 그리고 철도 등 교통시설 장악 등을 핵심 가지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한일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외교권 박탈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일사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사늑약 상황인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일사늑약 체결 당시 상황을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다가 이제 잘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사늑약이 체결하는 장소가 유명한 덕소궁의 중명전이죠. 이 중명전 서양식 건물 2층짜리 건물인데, 원래 지금은 이제 덕수궁 밖에 있는 건 또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안에 있었죠 원래는요. 지금은 도로가 이제 뚫려가지고 밖에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어 하여튼 중명전에서 체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일사늑약 체결된 저항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과 한일 신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헤이그 특사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한일 심협약인데, 이때 이제 일사늑약이 무효라고 사실 알려고 했지만 일본이 방해한 거는 또 있지만 영국도 방해했나 봐요. 여기 영국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한일 신협약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군대가 그 뭐냐면 해산된 군대가 그 당시 의병투쟁에 합류했다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조약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된 비밀각서에 따라서 그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시위대를 시작으로 군대를 해산을 진행되었으며, 해산한 군인 중에 일부는 의병투쟁에 합류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기후각서를 체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진회가 이제 이에 대해서 합방 여론을 하고,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1910년대 10년 8월 일본 군대가 이제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삼한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한국 병합조약을 조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풍자로 보는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넘어가서 볼 게 뭐냐면 이제 쭉쭉 넘어가서 독도하고 간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은근히 가끔마다 이제 좀 언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는 있어. 또 예전에 그 독도 관련돼 갖고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럼 볼게요. 간도는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성 같은 땅이라는 뜻으로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다. 보통 간도하면 요쪽 지역을 얘기하죠.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또 사용하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 간도는 이제 왜 이렇게 간도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청나라가 중국 그 간내로 들어가면서 그 당시 봉청 이남 지역을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걸 봉금지대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 봉금지대에 사람이 살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조선에서 산삼을 캐려고 요게 자주 들락거렸어. 예, 요 지역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만주족 일부도 또 봉검지대인데 불구하고 또 산삼을 키우고 자주 이렇게 들락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마주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살인 사건도 일어나니까 이 청나라 정부가 인제 이 살인 사건을 접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나서 조선하고 이게 좀 약간 명확하게 국경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 때 조선과 청의 관리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뭘 만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어요.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는 청나라 관리들이 조선인 인부 몇 명만 데리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제한 채. 하여튼 그때 이제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쪽은 압록강, 동쪽에 통원강으로 이제 국경을 정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통원강은 이제 그 당시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세웠지만 실제로에도 이제 정계비 세운 후에도 요쪽에 있었던 함경도 사람들이 요게 계속 넘어오죠. 예. 그래서 요쪽 지역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도 19세기에 들어가면 요 봉검지대를 이제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봉검지대에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건너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요게 또 국경성 문제가 인제 뭐냐면 또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하고 그 당시 청나라 정부가 두세 번에 거쳐서 요 간도 지역의 국경성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회담을 가졌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던 것은 서쪽의 국경선은 뭐 압록강인데 요 동쪽의 국경선이 문제인 거야. 토문강이 어디냐. 그걸 가지고 인제 그 청나라하고 조선 간에 인제 뭐냐면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 토문강은 이 두만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토문강은 송하강 상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두만강을 할 경우에는 이 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이 당연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그 통원강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송하강 상류도 할 경우에는 이 북간도 지역이 당연히 우리나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에 거쳐서 영토 어떤 확장 회담을 영토와 관련된 그 회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을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때 갈리의 수타이가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조선인들이 계속하여 간도 이주하였다. 그래서 청은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했고 백두산 전기비에 나와 있는 토문강이 두만강이고 조선인들은 두만강 이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자, 이에 조선은 즉각 반발하고 두 나라의 간도 반발했고 두 나라 간도를 둘러싸고 여러 번의 회담을 걸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자 고령실록에 보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한제국에서 요 영토와 그 밑에 그 백성들 학식 관리하기 위해서 누굴 파견했냐면 이병훈을 그다음에 북간도 관리사로 뭐냐면 파견했죠. 그래서 영토와 주민을 직접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 방침은 을사조약 이후에도 사실상 내정하자는 통감부도 이걸 이제 조선 영토 간주하고 거기에다가 룽징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청이 간도 행정에 감사한다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거주하는 이제 조선인들의 숫자는 일제 강점기 계속 증가했고요.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연변 자치주라고 해서 여기 이제 따로 조선족 자치주가 있죠. 지금. 그러나 1909년에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과 상강 채굴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선 토문강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서울수를 결정 간도협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이제 아무 말 못했던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교권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만주철도 부설권은 이건 뭐 남만주철도가 아니라 남만주철도의 지선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안봉선이라고 있죠. 안봉선. 예. 그래서 안동에서 봉천까지 있는 그 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만주철도의 지선이었던 안동과 봉천에 있는 안동은 지금 요동이죠. 이 지선을 이제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간도를 중국한테 넘겨줬죠. 엄밀히 말하면 간도 협약 때문에 넘겨준 건 아니고요. 이게 간도 협약에 부속 조약이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만주 오왕권 조약이 있어요. 오왕권 그 조약. 그래서 이 만주 오왕권 조약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교과서에도 보면 그냥 만주 오왕권까지 나오진 않고 그냥 만주 조약 그 간도협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간도협약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깊게 물어보시면 물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부속 조약이기 때문에 만주 오왕권 그 조약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만주 오왕권 조약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간도를 청의 영토 인정할 문서를 대신 행사한 것이다. 자, 을사조약의 자체의 정당성 문제가 있는 만큼 간도조약 또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1949년 중국은 과거 일본과 맺은 일제 조약을 무효임을 선언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효가 아니죠. 예. 자, 하여튼 1962년 북한과 중국은 다시 국경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때 조종 번개 조약을 이제 체결로 중국과 북한이 번개가 서울수보다 북쪽에 있는 홍토수와 천지에 있는 선으로 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일본 애들은 이제 여기까지 좀 밑으로 내렸는데 위도 약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하락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이제 위로 올리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백두산이 완전히 이제 중국 영토로 해갖고 아니 백두산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각각 나눠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냥 우리 땅 독도를 볼게요. 우리 독도. 예. 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고 그 예전에 한일 협약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한일 협약이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그 나왔죠.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강하이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역사가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1909년에 대한제국 정부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간환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41호 칙령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로 계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예전에는 이제 울릉도를 개항 전까지는 주로 이제 뭐냐면 요게 그 세안 정책을 펼쳤죠. 삶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 누구야 일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외국어 듣고 오니까 그냥 철수시킨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일본 애들 몰아내고 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도감을 이제 설치하면 좀 부족하니까 정식 그 군으로 편입해서 거기에 군수를 이제 설치한 거야. 군수를 이제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 군수 관할 구역은 뭐냐면 보면 울릉 전도, 본성과 죽도, 석도 있죠. 죽도는 이제 울릉도 옆에 있는 조그만 부속섬이고 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돌섬이죠. 돌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 한자 적은 독도가 되는 거야. 돌섬, 석도, 독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지금 그래서 이 독도가 이제 뭐냐면 그 뭐야 울릉도 부속섬으로 우리나라 영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에 앞서 이제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가는 시마나현 그러니까 독도와 좀 가까운 제일 가까운 현이 시마나현이거든요. 자 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였음을 이제 분명히 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시마나현 내용이 있고요. 근데 노일 전쟁 진행 도중에 1905년 일본은 시마나현 고시 제45를 통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제 그 칭하고요. 원래 이 다케시마는 누굴 칭했다면 울릉도를 칭했다는 성이에요. 울릉도. 네. 근데 이때부터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해요. 울릉도를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다케시마라고 그 독도를 마스시아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독도가 다케시마 이렇게 불리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케시마가 부른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칭하에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그 영토를 편입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자 없는 땅이다. 무주지라고 하죠. 무주지는 먼저 깃발 꽂는 그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내세웠던 거죠. 자,
대한제국은 1906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을사조약을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을사조약이 강요당했고 국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간도 협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대한민국신보는 1906년 5일 날 울릉공수의 보고를 통해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겠다. 독도라고 칭하고 일본 속지라고 한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니 이번 보고는 매우 놀랐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요. 이 독도 관련된 내용은 또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현대사 관련된 내용. 동아시아 관련된 내용 할 때 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상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울릉도 독도가 그 뒤에 있는데 예. 자 보죠. 비상교과서는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예, 좀 볼게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 인식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상국이라 불렸죠. 예, 그래서 지중왕 때 이때가 이제 우상국을 편입시켰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사부가 지중왕 때 우상국을 복속시켰다고 기록돼 있다. 자, 고려 초의 우상국은 사신을 통해서 고려 왕실에 토사물을 바쳤으며 고려는 이들의 간직을 내보냈다. 고려사에는 독도가 우산으로, 울릉도가 우릉도로, 무릉도 또는 무릉도 포기되었다. 또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에서는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그 날씨가 밝으면 서로 바라보인다라고 기록돼 있고 조선 후기 숙종 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침입하면서 생활하는 등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참고로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그 울릉도 지역에 사람을 살지 못한 세안 정책을 했죠. 네. 그래서 공도 정책이라죠. 세안 정책이 됐는데 정확히 공도 정책이에요. 공도 정책, 세안 정책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 네.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했어요. 아까 세안 정책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공도 정책을 했어. 공도 정책. 공도 정책. 네. 좀 수정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 일본 막부 권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이 건너온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요. 이때 안영복이 가져온 조선 팔도 지도를 그 일본 관리가 문서 옮겨 적는데 여기에서 다케시마, 그 다음에 마스시마라는 것을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 기록됐다. 이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케시마는 지금 독도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1905년 이전까지는 다케시마는 울릉도, 그다음 마스시마는 독도라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래갖고 하여튼 이긴데 예전에 제가 이거 그 관련돼 갖고 이제 모의고사를 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물어봐. 다케시마가 이제 뭐냐면 독도가 아니냐. 그래서 근거까지 보여준데도 못 믿어 하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닌데. 자, 하여튼 이게 좀 명칭이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갖고 도해 금지령을 어긴 그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일본 입장 때는 그 당시 이제 에도막부였죠. 전쟁 막 끝나고 지키니까 조선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요 독도 문제에서 좀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개항 이후에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류 활동이 이제 늘어나자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습격하여 독도를 이제 간환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3년 한 일본인이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고 하여 오두막을 짓고 일본 영토 편입 및 임대 신청한 점을 이용하여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소속 고시했다. 그래서 1906년 울도군수였던 심원택을 독도를 조사해 온 울도군수 심원택은 독도를 조사해 온 일본 시마네현 간민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예. 자, 심원택 곧바로 이들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하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지시했으나 일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간도 관련된 내용 보죠. 간도도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던 간도는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자, 청은 만주족의 발상지 간도를 신성하게 여겨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 출입 금지했다. 봉금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언제 또 뭐냐 청난 자기가 언젠가 또 중국인데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영토를 계속 이제 그 뭐냐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조선도 청을 의식해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를 처벌했다. 그러나 산성을 채취하거나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양국 백성이 경계를 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조선과 청은 이를 막고자 1917년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양국의 경계를 정했다. 이후에 이제 조선과 청의 백성이 경계를 넘는 일이 계속됐고, 특히 19세기 후반에 대웅령과 삼정의 문란 등으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이 일어났다. 그러자 청 정부는 중국인들 간도 이주와 개간을 목적으로 조선인 간도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에 양국 대표들이 모여서 국경 확정지는 노력했으나 백두산 정계비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측은 통이 동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조선은 통의 글자는 두만의 글자 은과 달라서 두만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송화강 그 상류 지역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1997년, 98년 두 차례 그렇죠. 헌재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미 간도에 수십 명의 한인들이 거주한 걸 감안하여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를 임명하고 한인들 보호하게 하고 간도를 한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제 을사조약에 대한 대한제국군의 외교권을 강타한 일본은 1909년에 청과 간도에 관한 청일협정을 체결했고, 이때 이제 그 만주 철도 부설권과 그다음 탄광 개발권, 그래서 이제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 인정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간도 협약 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간도 5 안건 조약이 있다고 했죠. 예, 차이트 있고, 이로써 간도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간도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사비터전이고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러냐? 예. 여기에서 이제 정계비 기점으로 해서 서울수를 기점으로 해서 두 나라 관계를 삼는다. 그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교과서 좀 볼게요. 동아교과서 좀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독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이 독도를 먹을 때 내세웠던 논리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너일 전쟁 중에 1905년 무주지 선전이라는 논리로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겠다. 그 노래에 나오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외교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간도 협약 관련된 내용이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간도 협약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백두산 전기비 세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그 청나라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냐면 다툰 내용이 있죠. 거기에서 마지막 좀 내용을 볼게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정부는 간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1903년에 대한제국은 간도에 파견되어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 임명하고 토지 허구를 조사하는 등 간도 주민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요 밑에 자세히 돼 있어요.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간도 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앞부분 내용이 이제 다른 교과서 없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일사 체결 이후 일본은 간도의 통감부에 팔출소를 설치했다. 또한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이며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총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도 한동안은 간도가 자기 그 조선의 영토를 인정하는 그 증거를 제시해라 하면 일본도 요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도 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조에서 이제 요 내용 있죠. 여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까 만주 5왕권 조약이 있어요. 만주 5왕권 조약. 네. 근데 뭐 이거는 부속 조약이기 때문에 그냥 간도 협약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도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삼국사기 외에도 이제 동국 문헌비교나 세종실록 지지, 신림 동국 어지슬람 등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메나 그 대한제국 침략 41호 그 내용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불법 점령 관련된 내용에서 일본의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에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면서 시마나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일본 수소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땅으로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 영토 침탈이다. 그래서 이후 일본은 1905년 독도를 편입한 걸 원래 일본 영토인 독도 영유지에서 재확인하고서 말을 바꿨는데 이후 기존의 주장과 모순된 것을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 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행 교과서만 읽고 끝낼게요. 비상하고 이거 금성은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여기 보면 독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독도는 이제 그다음 개항 이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시대 이래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였지만, 개항 이후에 일본 농민들이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를 했으나,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관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쳤다. 요 내용이 관련된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일본에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명시하는 지시가 내렸다. 그리고 이제 41호 침령이 있고 그렇지만 일본이 너혈전쟁 와중에 불법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날 간도 영유권 관련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뒤에 일제 독도 간전에 대한 대한제국의 이제 대응을 좀 볼게요. 그 독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사자 일종의 강치의 천국이었어요. 그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에서 그 강치가 상당히 많은 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강치를 일제 강점기 때 다 사냥을 했어. 그래서 지금 씨가 없어. 씨가 말려갖고 아예 지금 멸종이 됐죠. 이 독도의 강치가. 예. 자, 독도는 바다사자 일종인 강치의 천국이었다. 이에 한 일본인 어부가 독도의 강치잡이를 독점하고 계획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강치잡이 허가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의뢰했다. 당시 일본인은 태전간 지령에 의거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강치잡이 허가서 제출 비밀 삼아 독도를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다시 돌린 거죠. 선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강제로 자국 영토를 편입시켰다. 자, 그 다음에 시마나현 간민이 울릉도 군수 시모테에게 그 독도 일본 영토 편입했다고 통보했다. 깜짝 놀란 시모테는 이를 정부에 보고했다. 당시 참전대신 박재수는 을사늑약에 서명 5족 중에 한 명임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설이 근거 없으니 일본인 행동을 조사 보고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는 대한제국 신령 제41호에 근거하여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면 항해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는 이제 예국개몽운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근데 예국개몽운동보다는 다른 책에서는 이제 뭐하고 연결돼서 의병운동부터 나오거든요. 그 의병운동 보고 그 다음에 예국개몽운동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대한제국은 어떻게 국권을 빼앗겼을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까 지금 읽었죠. 의병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근데 의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크게 이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을미의병.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을사의병. 을사병오의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1905년부터 해갖고 1906년까지 이제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튼 그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예전에 을미의병하고 정미의병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을사의병하고 병오의병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여기가 을미의병이 1895년인데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할빈당하고 영악당이 있었거든요. 예. 할변 영악당. 이게 이제 일종의 10년 동안에 이제 메꿀 수 있는 가도기 의병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얘네들이 동학교도의 잔당이잖아요. 장당이라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자녀 세력인데 이 할빈당이 이제 가 영악당 있고 영악당이 먼저 활동하고 그다음 할빈당이 활동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죠. 기출문제 분석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할빈당이 1904년에 나왔고요. 네, 1904년이 아니라 맞았네. 2004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년 뒤에 2014년에 나왔어. 병학당이. 예.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2014년에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은 이제 2024년이죠. 그러니까 10년 주기마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할빈당과 영학당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심부쌤 이제 그 강독하면서 이제 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그냥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예, 그 한번 볼게요. 자,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이제 추진되니까 이게 이제 을비의병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기. 자,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유생들이 의병을 이끌고 일본에 저항했다. 그래서 이게 요때 유생들은 이제 뭐냐면 을미의병의 주체죠. 그래서 을미의병은 유생들이 주체돼 갖고 일어났어. 자, 하지만 의정척사파대 유생들이 주도했던 을미의병은 고종이 아간파천을 단행한 후 단발령을 처리하고 너희들 이제 그만 됐으니 물러나라 하니까 곧바로 이제 말 듣고 이제 해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을미의병은 약간 무슨 성격이냐 근황적인 성격이 있어. 왕을 이제 보필하는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 그런 근황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 이는 정기의병, 이렇게 있고, 자, 1905년에 을사조약의 체결로 전후해요. 의병이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을사의병 또는 중기의병이라는데, 요게 1906년까지 갔기 때문에 병원으로 넘어가거든요. 병호의병 이렇게 또 해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유생들이에요. 유생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돌성 같이 이제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했죠. 예. 최익현은 정국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켰으나 일본군과 함께 강군까지 내려오자 차마 강군과 맞설 수 없다고 싸움을 중단하고 스시마 섬에 끌려가서 순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뭐냐면 일본의 외놈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굶어 죽었다 그래요. 자, 평민의병장 활동도 하겠다. 그래서 경북 영덕 출신의 신돌석이 있는데 요 사람은 이제 여기 있죠. 관련된 내용. 그래서 19살 때 나이도 0에서 100명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고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1906년에 다시 의병을 일으켜 하야겠다는 거. 예. 근데 13도 연합의병이 이제 결성될 때 신돌석도 의병 1000명을 데리고 이제 합류했으나 유생 의병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참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요 이제 13도 연합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평민 의병장들을 참여 못 시켰어. 그 싼 것들이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의병장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은 이제 내 밑에 쫄개에서 부하로 일을 해야지 같이 들어와서 싸워야지. 뭐 이런 식의 논리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의병운동이 진행하는 과정에 유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냐 양반의 어떤 그 양반의식 이런 것들 계획 신분의식들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경북 영덕 출신은 신독선 태백산맥을 넘나들면서 유격전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앞에 부분에 을미의병원은 유격전이 아니라 진지전이죠. 진지전. 그래서 이제 한 곳의 요충지를 공격해서 장악을 해요. 버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기습해서 여기
요충지를 장악할 수는 있지만 딱 장악하면 뭐예요? 주변에 있었던 부대들이 또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결국 뺏기잖아요. 이런 식의 인제 공격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신도서부터는 이게 유격전에 치고 빠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인제 일사의병 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미의병 때 인제 뭐냐면 일반화되죠, 이 유격전 형태가. 그래서 이제 있고 그의 부대는 이제 군율이 엄격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환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의병을 볼게요. 정리의병은 예전에 배경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정리의병 배경. 그래서 정리의병 배경은 두 가지 있죠. 고종이 강제 퇴위했고 그다음에 군대가 해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많이 가입되면서 정리의병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정리의병을 후기의병이라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의병 전쟁이라고 해요. 또 의병 전쟁. 자, 내용을 보면 시위대 대대장 그 박승환이 군대 예산을 자결함으로써 항거하자 해산된 군인들은 일본군과 시가지를 벌였고 그 의병에 합류했다. 시가전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죠. 지방 군인이었던 진위대도 일어났다. 그래서 원주 일대를 장악하고 투쟁한 민궁호가 대표적인 이제 거다. 자, 해상 군인대 합류는 의병 운동의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훈련되고 무장된 군인들로 인해 하역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능력 또한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의병 군대끼리 서로 연락하고 연합함으로써 규모도 산발적인 투쟁이 아니라 전쟁 수준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전쟁 수준, 그러니까 의병 정쟁이라고 하죠. 정리의병 때 이제 활동했던 이제 대표적인 군대가 13도 창의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의병장등 이인영은 총사령관은 13도 창의군을 구성했다. 의병장들이. 이들은 각국 공사 간의 의병을 정식 군대임을 통보하고 교전단체를 인정해 줄 걸 요구했다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거 물어봤어. 이게 공사관이 맞냐? 틀리죠. 이게 공사가 아니고 왜냐면 1907년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된 후잖아요. 이 공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이에요. 영사관. 영사관은 남아있었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영사관이 돼 있어요. 영사관. 그러니까 아마 책을 이제 집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를 이제 했는데 이걸 잘못 쓴 것 같아. 근데 다른 교과서에도 요걸 공사관이라고 적어놓은 거 되게 많다. 거의 대부분이야. 아마 서로 책을 뺏기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주고받고 뺏기거든요. 아마 이제 이 공사관 잘못된 걸 그대로 적은 것 같아. 공사관 아니에요. 영사관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했고 1908년 13도 창의군은 양주에 집결한 양주 어디신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여기 살고 있거든요. 예. 여기 서울이 있으면 여기가 의정부가 있어. 의정부. 그 위에 양주가 있고 여기 동두천인데 실제로 양주가 이제 그 당시에는 동두천, 의정부, 뭐 오늘날 노원구, 도봉구, 그 성북구까지 다 양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이제 서울 앞까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을 진공했지만 그 당시 총대장 이인영이 유명한 말을 했죠. 부친이 죽으니까 부조는 불충이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걸 이제 군사장 허위가 이제 뭐냐 이인영 대신에 군대 이끌었다고 그래요. 예. 선발대가 이제 동대문 30리까지 진출했으나 우세한 이제 일본군 하력 때문에 물러나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이인영이 도중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욕을 되게 얻어먹거든요. 예. 물론 이인영이 좀 잘못했긴 했죠. 3년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 먼저 전투를 잠깐 이제 그 장례식 들은 다음에 곧바로 싸워야 되는데 물론 이인영이 그 뭐냐 싸웠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긴 건 아니지만 하력에서 많이 딸렸기 때문에 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 뒤에 있어요. 예. 문제도 나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3도 창의군 관련된 서울 진공작전 관련된 그 내용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의병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놓고 되게 다른 신문과 달리 호의적으로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들이 이제 일본으로 또 공격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너무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의병운동 부채질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결국 영국에서 일본의 어떤 항의를 듣고 영사재판권을 행사해갖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홍콩과 상해에서
그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대한매일신보에 있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서울 진공작전을 좌절한 이후 의병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갔다. 특히 다른 지역의 의병 전쟁이 수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수탈이 심하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호남 지방의 의병들이 끝까지 이제 있다. 호남 의병이 되게 이제 강성했거든요. 왜냐하면 수탈을 되게 많이 했죠, 이 지역에서. 특히 일본이 이제 많이 가져간 게 쌀이잖아요. 쌀 수탈이 많았어, 이 지역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호남 의병들을 구합하고 이끌었던 전해산, 그 머슴 출신으로 다양한 유격 전술을 펼쳤던 안규군이 활약하여 전가를 거두었다. 자, 그래서 일제는 그 당시 1909년 2월부터 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죠.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해요.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작전명. 예.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의병의 근거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에 방하고 농민들을 사육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군들이 공산당을 이제 중국 공산당을 이제 했대 상강 작전 있잖아요. 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격전이기 때문에 유격전은 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이렇게 교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하고 유격 대원들을 차단시킬 필요 있잖아요. 의병들은. 그래서 일종의 상강 작전을 했다. 불태우고 죽이고 막 그런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의병들은 일제를 적작해 괴롭히면서 쉽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한계하여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완전히 일제에 탈취될 때까지 그 뭐냐면 다양한 의병들이 전국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또한 일제는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간 의병들이 있었기에 이후 만주 독립투쟁이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의병운동에 이제 뭐냐면 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1910년 이후에는 그 한반도에서 이제 의병들이 많이 없어지죠. 예. 다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없어진 거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계속 남아서 이제 의병 투쟁을 했던 부대들이 있긴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뭐냐면 의병 부대인 독립의군부 같은 거 있죠. 예. 독립의군부 그런 부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밑에 보통 이제 가와 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그 뭐냐면 을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사의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병의 성격. 예. 유생 의병정으로 근왕국의 근왕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을미와 을사는 되게 유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와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 내용들, 그 서울 진공작전 할 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이인영이 이제 불친상을 당한 후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이 다음 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 그 일을 한번 토론해보자. 일종의 감정이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죠. 감정이입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남교과서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 비상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보면 맥켄지 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첫 걸음에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가장된 내용이다, 왜곡된 내용이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맥켄지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첫 걸음에 보세요. 예. 자, 그만 볼게요. 거기 보면 의병 병기해 갖고 을미의병이 나오죠. 자,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실시되자 지방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인석, 이송호, 김노아 등 유생들은 조선 왕조의 보호를 궁극적 목표로 봉기했다. 그래서 근왕군으로서 이제 발음이 안 되는데 근왕군으로서 이제 봉기를 했죠. 자, 이들은 농민 동학 농민 운동의 자녀 세력들과 함께 지방 간청을 공격하고 개화파 관리를 처단하거나 일본군을 공격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을미의병의 공격 대상에 대해 쓰시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방 간청, 그다음에 개화파 관리. 근데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군이 지방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하여튼 그래요. 그 원래 채점에 일본군을 뺐는데 나중에 일본군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을미의병의 대상, 처단 대상 중에 일본군도 나중에 채점 기준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카드와 통신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러나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의 단발령을 취소하고 의병의 해산을 권유하자 의병들은 대부분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전직관인 민종식, 최익현 등이 국가 존폐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봉기했다. 자, 그때 이제 민종식은 의병을 모아서 충청남도 홍조선까지 점령했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했다. 이게 전적으로 뭐냐면 진지전이죠, 진지전. 그러니까 이제 요충지를 공격해서 장악을 했지만 하작에서 밀리다 보니까 곧바로 공격을 받고 다시 뺏기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최익현이 일으킨 의병은 전라북도 각지에 장악했으나 정부의 공격을 받고 물러났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최익형은 74세 고령으로 임병창과 함께 이제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순창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강군과 일본군에 대항했으나 패전에서 체포되어 수십 말씀에 유배됐는데 강군이 오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없다고 항복했다 그래요. 한편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선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경상북도 내륙과 동해안 일대에 활발하게 항일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유인석의 경문하고 최인편의 건문이 있는데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는 뭐 크게 부분적으로만 실려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최익현 경문 관련된 내용 나와서 2차 시험인가 예전에 2차 논술형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미 7조약과 의병의 학산을 볼게요. 1907년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하자 이를 계기로 의병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크게 강화됐고 의병투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정미의병 때는 그 참여계층들이 되게 다양해졌죠. 그래서 양반 유생과 전직 관료에도 농민, 상인, 포수 등 다양한 신분이 참여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의병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의병 지도자들은 이인영을 이제 총대장으로 하여 13도 연합 부대를 형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영사관. 자, 이들은 각국 영사관의 경문을 보내 의병을 국제법상 고정단체로 인정할 걸 요구했다. 이후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에 패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자, 이외에도 유병들은 전국 각지에 끈질기게 투쟁을 계속했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우편 취급소, 금융조합. 금융조합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금융조합이야. 예, 그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다음 철도, 전선 등을 파괴했고, 일본에 합작한 일진 회원들, 헌병 보조원도 공격했다. 자, 의병 투쟁이 지속되자 일본은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의병을 진압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지속적으로 항쟁하자 일본군은 남한 대토벌 작전 이렇게 이제 벌여서 그 당시 이제 의병 부대 근거지에 될 만한 총락을 가옥을 초토화되면서 양민을 학살했고요. 일본의 대공세로 대부분의 의병들은 이제 뭐냐면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이제 산남 의병 중에 의병들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이동하면서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191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 의병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거기 뒤에 이제 의열투쟁이 있는데, 의열투쟁은 아까 처음에 했던 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해서. 예. 그리고 여기 동양평화론이 있죠.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료 1번을 읽고 안중근이 너일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이또 신호부미를 처단할 때 결심했던 점을 관점에 비교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자, 안중근은 너일 전쟁이 서양 세계 침략에 대해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봤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이 너일 전쟁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일 전쟁에 대해 일어났고 그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때는 그 1905년 당시에는 상당히 뭐냐면 한중일 다 사람들이 열광했어. 왜냐면 맨날 두들겨 맞았잖아. 그 서양 세력들한테. 근데 처음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너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뭐냐면 이제 이토시오미가 동양평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 오히려 침략자의 모습으로 한국의 국권을 박탈했다. 이게 일본은 안중근 일본의 침략자 모습으로 동양평화를 깨트리는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동아교과서 좀 볼게요. 자, 동아교과서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을미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을미의병은 이제 고종이 단발령 처리하고 의병 해산 조치를 하니까 하고, 중간에 이제 가도기 의병으로서 이제 할빈당과 영악당이 활동했다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자, 일부 농민과 의병의 자녀 세력들은 할빈당과 영악당 등을 조직해서 반침략 방봉건 활동을 계속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할빈당, 영악당. 앞에서 처럼 이제 1895년부터 해서 1905년 사이, 여기가 이제 10년 동안 비었죠. 그래서 이 할빈당과 영악당을 가도기 의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의 자녀세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성격이 뭐예요? 반침략, 반봉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할빈당과 영악당은 심부생이 좀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가서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시기 때 의병운동, 을사의병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의병운동은 의전척선을 넘어서 점차 국권회복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식이 이제 홍주성을 점령한 거, 최익현이 태인에서 이제 봉기하고 순창을 점령했다는 거. 근데 이제 보면 강군이 파견되자 같은 나라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이러면서 군사를 물리고 체포되었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신돌석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정리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정리의병이 이제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직력이 그 전투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 관련된 내용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도 영사관으로 제대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이제 벌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이제 간더 연해주도 이렇게 갔다. 거기 보면 이제 각 문에서 보는 그 뭐냐면 항일의병이 있는데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인석인데, 유인석이 격고 8도 연읍이라는 이제 뭐 그 포공 경문이 있고요. 을사의병의 창의 경문이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메가다 합해개혁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상 그 경문은. 그래서 정미의병 관련된 경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료들 보고 의병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쓰시오. 단발령을 반발한 의전척사 운동의 성격에서 국권회복 운동의 성격이 변화됐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그 뭐냐 의열투쟁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민영화의 유서와 조병세 상소 내용도 각자 보시고, 자신의 뭐 장인환 정문환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다음 안중근의 그
동양평화론을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언젠가. 예전에 09년 개정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보면 그 안중근은 거사 직후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한 원흉이자 동양평화의 교단인 이토 시로부미를 대한 의군의 참모 중장 자격으로 총사할 것을 밝혔다. 또 미얀의 그 동양평화론에서 한중일 삼국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의병 항쟁 관련된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쭉 나오죠. 예, 그럼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에는 호남 지방의 의병 활동이 두드러졌다. 자, 일본은 호남 지역의 의병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서는 한국 지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909년부터 60일 동안 그냥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였다. 일본은 각지의 병력을 집중해서 전라도 일대 주요 도시마다 거점을 정해 군대를 배치하고 동서남북으로 빗질하듯이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자, 호남 의병은 지역 의병들은 이에 맞서 남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체포되거나 순국하였다. 이렇게 있죠. 예. 그때 이제 체포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체포돼서 이제 포로 유영자들 이제 그 당시 사진을 찍은 모습들이죠.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교과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2번이에요. 52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을미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미의병 해상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빈당이 결성돼서 나중에 을사의병에 가단되었다.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내용이 있죠. 그 을사의병 활동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을사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시기에 대부분 의병자는 유학을 공부한 전직 관료되었으나 평민 출신 의병자에 활약하는 등 의병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정리의병이 있는데 정리의병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있고 이것도 영사관이네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서울 진공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목적.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서울 진공작전 실패한 이후에 전국 각지의 의병 투쟁이 지속되는데 특히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다. 그래서 두 달에 걸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서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본의 대규모 군사 작전에 의해서 일본 의병 투벌과 국권 피탈로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자 의병 부대들은 간도와 연해주를 이동하여 의병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전환했다.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던 의병들은 지리산, 소백산 등의 깊은 산악 지역을 이용하여 항전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거기 이제 보면 맥케인지 보고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첫 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좀 왜곡돼서 전달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해인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을미의병 관련된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유인석, 이송훈 등이 위전척사의 사상을 지닌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켜 유교윤리를 수호하고 일제를 모방되고자 했다. 그래서 을미의병의 이제 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을미의병 할 때 물어본 적 있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농민과 동학 농민군의 자녀들도 의병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의 할빈당 관련된 내용 있죠. 할빈당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심부셈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때 이제 할빈당이 그 1900년에서 1904년에 무력 활동했던 단체거든요. 할빈당 전에 영학당이 먼저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빈당이 이제 그 다음에 활동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 1900년에서 1904년 무력에 활동했던 단체로 그 농민단체로 정부에 자신의 요구하는 대한사민 논설 13조 요거 외워두세요. 한성신문에 이제 실려있던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렇게 있고 실천하게 총명했는데 여기에서 반공력 실시 요구, 이권수호 요구, 외국인 상인대 활동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요 내용도 나중에 이제 심부셈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한성신보에 실려 있는
그 대한사민 논술 13조 내용의 살빈과 강령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민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다. 근데 을사의병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홍주성 점령 관련된 내용. 앞에 이제 진지전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유격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 신도성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그의 부대는 민중뿐만 아니라 양반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분이 왜 13도 창의군 때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부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호응을 이렇게 받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구특강에 그 내용이 있어요. 구특강에 보면 원래 이제 을사의병부터 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리의병 넘어가면서 여기에 평민의병전도 많이 참여했죠. 여기 정리의병 쪽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양반들도 원래는 이제 앞에 있었던 을미의병 때는 좀 고위급 양반들이 많았는데 요때 들어오면 이제 잔반들 그러니까 평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잔반들이 나와 있어갖고 그 뭐냐면 그 평민의병들과 같이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 양반들은 내 생각에 13도 창해군 때 그 뭐냐 참여했던 고위급 그 양반들이 아니라 잔반계층일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잔반계층. 예. 그렇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예. 이렇게 억지라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활동한 한일 구국전쟁으로 발전됐다. 그 다음에 13도 연합의병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인영이 해외 동포에게 경무를 보내는 한편 각국의 외교사줬단을 향해 이것도 외교사줬단으로 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의병을 국제법상 고정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해소했다. 이렇게 있고요.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일본군에 가로막혔고 말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 뒤에 아니, 남한 대토벌 작전.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앞부분에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할 때 일본 일제의 어떤 그 의병에 대한 인식이 나와요. 자, 의병 전쟁이 끈질기게 이어지자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의병이라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나섰다. 1909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이제 했고 그리고 이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군은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초록락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방어하고 사륙을 저지르면서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이제 국내에 크게 위축된 그 뭐냐면 북에를 이동하려고 국내에서 크게 위축된 의병은 북에로 이동하여 항전을 지속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한 대토벌 작전 시기 때 일제 이제 행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밑에 있네요. 일제는 한국을 평화롭게 병합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병 전쟁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가능한 감추려고 했다. 이에 의병에 대한 언론 보도를 되도록 통제하는 채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 운동에 이제 뭐냐면 의의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의병운동은 국권 회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고 한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그 일제는 한국 강점을 위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심리 침략 전쟁을 벌였고 일본 의병은 이에 맞서 끈질기게 방어 전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일부 양반 출신 의병장들은 평민 의병장을 차별하는 등 신분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의병은 군사력의 열세에 뚜렷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독립정신과 자유의식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의병전쟁은 일제의 한국 강점을 지원하고 그 정신은 일제 강점기 때의 무장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의병전쟁에 뭐 의의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열사들의 이제 뭐냐면 투쟁 같은 거 있죠. 이게 뭐 비슷비슷하니까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금성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금성교과서 보면 이제 을미의병이 있죠. 예. 그래서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쭉 있죠. 이소은과 유인석 같은 유생들이 주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빈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을사의병이 있고,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뭐 민종식, 그다음에 최익현 이런 사람들 있고, 신돌석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의병이 나오는데 정리의병 배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족종인 한일의병 전쟁이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도 창의군인데 여기는 또 각국 외교사절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다음에 서울 진공작전했는데 일본군의 우세한 전적인 인력 패퇴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메알 신보에 대한 견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병 관련된 데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에 의병들은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전국의 가장 의병 활동이 활발했는데 유생 출신이었던 전해상가, 머슴 출신이었던 안구영 등이 그 뭐냐면 의병제 활동했다. 이에 일본군은 1909년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이제 전개해서 의병 부대를 초토화시키고 양민을 학살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맥케지의 조선의 비극에 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자 맥켄지가 1904년에 런던 데일리 메일로 아시아의 특파원으로 내놨는데 그는 조선을 둘러본 후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다. 위 내용은 1907년 8월 군대 해산 직후 그가 경기도 양평에서 직접 의병들 만난 기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의거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앞에서 이제 했던 건데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1908년에 정명훈 장인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제 침략에 옹호한 미국 외교 고문 스티븐슨을 사살했다. 자, 두 사람의 의거의 계기로 미국에서 교민들 단체가 통합되어 1910년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됐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대한인 국민회는 일제 강점기 때 그 제일 큰 조직이었죠. 해외 조직이었고 돈도 많았고. 근데 그게 이제 통합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때 두 사람의 의거에 기기해서 장인환, 정명훈의 의거를 통해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된 내용 있죠. 오늘은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잘생겼죠. 잘생기신데 하여튼 다른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 이제 빨리 돌아가셨어요. 23살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의병이 일어난 배경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의병장 이세영과 뭐 이강렬 검문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의병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받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근현대에서 그 다음 시간에 푸셈에서 의병운동하고 영학당 할빈당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